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져온 유럽연합의 최고 기술 자문관이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의 엘리트 엔지니어조차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들이 비밀리에 아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서구 세계의 기술적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헬무트 크라우제입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에서 수석기술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죠. 이 일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모두들 제가 이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 반에 일어나서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죠. 보통은 바흐나 모차르트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큰 나무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중요한 정부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은 제 업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독일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인 뮌헨 공가대학교 학위증이 걸려 있었고 독일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도 있었죠. 그리고 유럽 최고의 엔지니어임을 인정받은 상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유럽, 특히 제 나라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했죠. 매일 이렇게 저는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항상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논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죠. 미국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서두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보고서요? 보통은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어요. 거기서 진짜 새로운 것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거나 더 작게 만드는 데는 능했지만 진짜 혁신은 항상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따라하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게 제가 항상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그 화요일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고 저는 막 뮌헨 연구소의 새로운 전기모터 설계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비서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크라우제 박사님, 본부에서 방금 도착한 겁니다. 긴급하고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녀가 빨간 표시가 있는 봉인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녀가 나간 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기술보다 나은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우리 독일과 프랑스 연구소보다 나아요? 미국의 최고 기업들보다 나아요? 저는 분명 실수나 과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차트, 숫자,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는 우리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빨리 충전되며 제조 비용도 더 적게 든다고 했어요. 우리 최고 과학자들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이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 보고서를 옆으로 치우려는 참이었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제 상사인 베버 이사였습니다. 헬무트 보고서 봤나?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방금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장된 거겠죠.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우리를 앞질렀을 리가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럽위원회가 걱정하고 있네. 아주 심각하게 말이야. 그들은 우리 최고 전문가가 즉시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길 원하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갈 예정인가요? 자네일세 헬무트. 목요일에 서울로 비행기를 타게 될 거야. 이 주장들을 확인하고 자네의 평가를 가지고 보고해주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말인지 알아내주게. 유럽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하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들이 어떻게든 우리 게임에서 우리를 이겼는지 확인하러요? 저 자신이 격화되는 느낌, 거의 모욕적인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정확하고 꼼꼼한 동작으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일 좋은 정장들, 가죽 수첩, 독일산 노트북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학생 과제를 채점하러 가는 선생님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결함이나 실수 아니면 베낀 아이디어를 찾아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들에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그들의 약점을 드러낼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유럽의 기술적 명예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위에서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화려해 보였어요. 솔직히 조금 놀라고 있었죠.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반짝이는 도시 아래에서 별다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전한 모습이 조금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살짝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향해 속삭였어요. 제가 세상과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바로 느꼈어요. 저는 당연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 공항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도 안 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선 곳은 어라?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입국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기계 앞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작은 유리판에 손가락을 대기만 했어요. 몇 초 안에 게이트가 열리면서 한국에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긴 줄도 없었고 지친 표정으로 질문하는 직원도 없었어요. 그냥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완벽한 기술이었죠. 공항 자체도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은 아주 명확했어요. 길 잃은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 도우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의 자랑인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사실 몇 가지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외국인에게 보여주기용으로 특별히 꾸며놓은 거겠지. 진짜 한국은 분명히 다를 거야.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한국인이었는데 아마 4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크라우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시아인이 이렇게 유창한 독일어를? 그것도 우리 지역 방언까지? 그분은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좋은 독일어가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쓰는 그 특유의 독일어였어요. 억양도 전혀 없었죠.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박수진 박사입니다. 박 박사님이 제 모국어로 계속 말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고속도로는 매끄러웠고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화면과 디지털 간판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보와 밝은 색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에너지와 목적으로 빛나는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이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채셨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서울에 놀라워하십니다.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석유나 금과 같은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으로 갔어요. 박 박사님은 그곳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셨죠. 실리콘밸리라고? 그런데 제가 알던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캘리포니아의 그곳은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이곳은 더 깨끗하고 더 새롭고 더 체계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우뚝 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넓은 보도를 따라 태블릿을 들고 흥분해서 대화하며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내일 주요 배터리 연구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먼저 우리 기술 본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유리 건물 중 하나 안에는 사람들이 식물과 자연광으로 가득 찬 개방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집중하고 바빠 보였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는 않았죠. 벽에 있는 화면들은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박 박사님에게 화면에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둘은 빠르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화성에 있는 우리 주요 생산시설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거의 개방되지 않는 곳이죠. 그날 저녁 박 박사님은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고 테이블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음식 접시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죠. 김치를 드셔보세요. 박 박사님이 제안했어요. 매운 발효 배추예요.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버전을 만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상한 빨간 배추를 맛보고 있을 때 박 박사님이 한 질문에 저는 중간에 음식을 먹다 멈췄어요. 크라우스 박사님, 이번 방문 중에 정직하게 무엇을 찾길 기대하시나요? 어떤 것을 찾아보라고 지시받으셨나요? 거짓말을 고려했지만 박 박사님의 친절하고 열린 표정에서 무언가가 저를 진실을 말하게 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배터리 기술이 정말로 보고서에 주장하는 것만큼 발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장들이 과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 박사님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박사님께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화성으로 갔어요. 배터리 제조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였죠. 엄격한 보안 검사를 통과한 후 우리는 주요 생산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럽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렇게 발전된 시설이라니. 로봇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조립 라인을 따라 배터리를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기계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 각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그 위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흰색 정장을 입은 작업자들이 위쪽 유리방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어 보였죠. 이것은 우리 공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여기서 매일 2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박 박사님은 독일 엔지니어인 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는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한쪽 큰 방에서는 배터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로고들이 붙은 컨테이너에 포장되고 있었죠.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독일 자동차 회사들, 우리 자동차 회사들, 유럽 공학의 자부심이었어요. 포르쉐 전기차도 우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전기 자동차들이 그렇죠. 나중에 박 박사님은 저를 회의실로 데려가서 벽 스크린에 그래프를 투영했어요.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한국 회사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첨단 배터리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유럽 회사들은 훨씬 뒤처져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제 모든 믿음, 어떤 나라가 리더이고 어떤 나라가 팔로워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여행을 했죠.
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세계 기술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유럽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와 실제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독일 자동차 로고가 붙은 한국산 배터리 이미지가 맴돌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산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이 되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결함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죠. 어떻게 한국이 우리 유럽인들만 잘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됐을까요? 박 박사님이 아침 일찍 저를 픽업하셨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배터리를 만든 과학자들을 만나기 위해 연구소로 다시 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보니 아침 햇살을 받은 서울의 유리 건물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교통체증을 떠올렸는데 여기 출근 시간 교통은 스마트 신호등 덕분에 놀랍도록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신호등은 대기 중인 차량 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조용하신 것 같네요, 크라우스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연구소는 공장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훨씬 더 놀라웠어요. 처음엔 아시아의 연구소가 유럽 수준일까? 하고 의심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실험실에는 제가 알고 있는 최첨단 장비들도 있었고, 게다가 유럽에서도 본 적 없는 장비들도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연구 역사에 관한 오전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30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크라우스 박사님, 저는 김지영입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지난달 유럽 컨퍼런스에서 박사님의 리튬 마이너스 황 배터리 내구성 문제에 관한 논문을 읽었어요. 제 연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박사님의 멀티셀 접근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저희는 다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자신의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업대 위에는 작은 평범해 보이는 배터리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설명해준 내용은 놀라웠어요. 그녀의 팀은 제가 5년 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풀어냈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제안한 것처럼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본 원인을 해결했던 거예요. 이 연구를 얼마나 오래 진행해 오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3년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2020년에 박사님의 초기 논문을 읽고 시작했어요. 3년이라니. 브뤼셀에 있는 제 팀은 성공 없이 5년 동안이나 시도해왔는데 말이죠.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녀의 뛰어난 재능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자신의 실패에 대한 서글픔이 함께 느껴졌죠. 오전 내내 김 박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테스트 결과들을 보여줬어요. 몇 시간이 아닌 몇 분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수천 번 충전해도 성능이 약해지지 않는 배터리, 손상되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였죠. 점심시간에 연구소 구내식당에 앉았어요. 밥, 두부가 들어간 국, 그리고 낯선 채소들이 들어간 음식을 낯설게 바라봤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제가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박 박사님이 저를 다른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이 실제 제품의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전기차, 버스, 로봇, 심지어 작은 비행기까지 모두 이 한국산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세련된 파란색 차량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충전은 단 20분이면 끝나죠. 유럽의 최고 전기 버스는 겨우 350km를 주행할 수 있고 충전에는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 차이는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였죠. 나중에 박 박사님과 저는 연구소 정원을 평화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벚꽃나무에서 떨어진 분홍색 꽃잎들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저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마침내 작은 연못 옆에 멈춰 서서 물었어요.
연못에서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원을 그리며 헤엄치고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거죠? 어떻게 우리 유럽이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건가요? 박 박사님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죠. 우리는 혁신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 가스, 광물이 없죠. 기술은 우리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생존 수단이에요. 국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필사적으로 창조하게 돼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덧붙였어요. 유럽은 편안해졌어요. 이미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됐죠. 기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성공이 여러분을 느리게 만드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브뤼셀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은 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유럽의 기술력을 맹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날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전한 저를 탓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유럽을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 한국을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글을 썼어요. 창밖으로 서울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는 잠들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에서는 밤새도록 일하고 있을 테고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을 거예요. 유럽인들이 잠자는 동안 한국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들었어요.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는 걱정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명확하게 보게 된 안도감, 진정으로 눈이 열린 안도감이었죠. 평생 유럽 엔지니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를 무너뜨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오랜 착각에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기술에 대한 진정한 흥분을 느꼈어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너무 많아서였죠.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하나 추가했어요. 한국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은 배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겸손함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유럽의 혁신을 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이라는 후진국으로 다녀온 여정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얕봤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죠. 처음 한국 방문 일정을 받았을 때는 기술 선진국이 후발국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아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구름들이 제 예전 생각들과 참 닮았더라고요.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단단하지 않은 것처럼요. 제 가방 안에는 박 박사님이 주신 기술 문서와 샘플, 연구 논문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예의로 받아들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됐죠. 하지만 제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세상을, 특히 아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유럽이 배터리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계획이었죠. 이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그것도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제 계획은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째, 유럽은 배터리 연구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어요. 둘째,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했죠. 더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열린 자세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셋째,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했어요. 추종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말이죠. 비행기가 마침내 브뤼셀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을 본 후에는 브뤼셀 공항이 마치 구시대 유물처럼 낡고 느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은 길었고 안내 표지판은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이랬던 걸까요?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한국의 효율성에 익숙해진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위해 곧바로 유럽연합위원회 건물로 향했어요. 중요한 관리들 10명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재여행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죠.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과장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유럽이 여전히 선두주자라는 말을 원하고 있었죠. 그 대신 저는 한국 배터리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배터리는 우리 유럽 최고 버전보다 22% 더 강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생산 비용은 17%나 더 저렴하고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빨리 충전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최고 디자인이 아직 테스트 중인 반면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예상했던 대로 부정이 시작됐죠.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관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특별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게 틀림없어요. 실제 생산 모델이 아니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죠. 화려한 발표에 너무 감명받으셨나 봅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겉모습에 신경 쓰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스타일과 실질이 같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다음 3시간 동안 테스트 결과와 기술 사양,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 우리가 아직 구상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실제로 작동하고 있던 충격적인 장면들을 설명했죠. 의심스러운 질문들에 답하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전달했어요. 몇몇 관리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소수만이 변명보다는 해결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아무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설득됐어요. 덴마크 출신의 진지한 여성 위원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크라우제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추천하시나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세 부분으로 된 계획을 공유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로 일하자고 제안했을 때 몇몇 관리들이 크게 반대했죠. 그들과 일하자고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해야 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고 있죠. 따라잡는 동안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다음 3개월은 제 경력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저와 대화를 끊었고 등 뒤에서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홀려버렸다거나 심지어 뇌물을 받았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동양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순진한 바보라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유럽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폭주하는 이메일을 매일같이 받고 있었어요. 한 신문 기사는 저를 유럽에 대한 믿음을 잃은 배신자 엔지니어라고 불렀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계획의 일부를 실행하기 위한 작은 팀이 구성됐고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에 돈이 승인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방문할 대표단이 조직됐다는 거였죠.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 대표단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유럽 엔지니어와 관리들이 터미널을 통과하며 저를 따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첫 방문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놀라움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그들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죠. 박 박사님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것처럼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죠. 한국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크라우제 박사님, 그가 말했어요. 달라 보이시네요.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유럽 동료들이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느꼈던 것과 같은 충격이 보였죠.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그들의 표정에 쓰여 있었어요. 세상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천천히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박 박사님은 버스 앞쪽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죠. 모든 것이요, 대답했어요. 그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선입견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연구실과 공장,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화려한 쇼라고 비웃던 동료들의 얼굴에서 점점 놀라움과 존경심이 번져가는 걸 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제 동료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질문하고 메모했지만 점차 경계심을 풀어가고 있었죠. 마지막 날이 되자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월한 자세가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동등한 입장으로요. 마지막 저녁에는 한국 배터리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분위기는 친근하고 열린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연락처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만족감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희망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박 박사님은 호텔 테라스에서 저를 찾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우리 앞에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어둠 속의 은하계 같은 빛들이 미래를 향한 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리를 놓는 것은 벽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후진국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 의심했었죠. 이제는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진보예요. 대답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국경이나 역사,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더 나아지는 것만 신경 쓰죠. 첫 한국 여행 이후 3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저는 더 이상 유럽 기술평가 사무소에서 일하지 않아요. 베를린에 있는 새로운 유럽 한국 배터리 혁신센터를 이끌고 있죠. 두 대륙의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유럽이나 한국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연구소를 걸으며 젊은 독일 연구원들이 한국 동료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오래된 자존심이나 편견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죠. 그런 순간들이 저를 미소 짓게 해요. 우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배터리는 리튬이나 코발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건 함께 일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경쟁 대신 호기심으로 활력을 얻은 마음들이죠. 제 이름은 헬무트 크라우제입니다. 전에는 기술과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한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양이 최고, 아시아는 추종자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틀렸는지 배우는 과정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 대신 함께 일할 때 최고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선입견은 혁신의 가장 큰 적이었죠.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혁신은 새로운 배터리나 모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된 생각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과 그것들을 놓아줄 용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